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의 충격 이후 경제 관련 지면은 온통 어렵고 힘들다, 이런 위기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위기를 대비하는 것은 그 위기를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응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장병에 걸리면 그걸 통해 비로소 불규칙한 식생활을 알게 되듯 경제 상황의 위기,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로 풀어보는 오늘의 경제 화두, 저는 위기를 꼽았습니다. 위험과 기회, 두 가지 뜻을 모두 품고 있다고 말하는 위기. 신년 벽두부터 경제 관련 소식에 머릿말이 되고 있는 위기.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부르고 싶으십니까? 화두 공감해 주시는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저는 문제의 끝, 해결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아침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제목이요. 중국 증시 안전장치가 격발장치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단 다급한 불은 좀 끈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예, 어제 하도 놀래서 어떻게 과연 펼쳐질 것인가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하면서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마감은 상당히 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일 하락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되돌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아침 시작에는 아무래도 하락 출발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약 7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마감 종가는 선전했습니다. 11.77포인트, 0.61%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1930.5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정밀, 그리고 비금속, 광물 등의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대체적으로 고른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제 하락폭을 완전히 만회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6.28포인트로 전일 4.5포인트 하락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0.93%가 상승한 684.0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그 말부터, 즉 결제 기준으로 올해 장이 시작된 12월 29일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제 우려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할 때, 글로벌 증시 때문에 동반 급락할 때 일시적으로 매수 기회로 엿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좀 반영된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매수 기회가 별로 크진 않았죠. 왜냐하면 어제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증시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42포인트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2% 정도 빠졌거든요. 중국이 옆에서 약 한 7% 가까운 수준의 상위의 증시, 그리고 심천은 8%대 하락.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증시 객장에 가면은 전광판이 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붉은색, 네네. 푸른색,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중국 그 시장에 전광판이 있는 객장을 나갔다면은 전부가 파란색일 뿐만 아니라 전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하살표로 파란색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푸른색, 거의 전부 다 하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 예. 예, 왜냐면은 정말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끔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8% 이상 떨어지고 7%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패닉 투매 장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자라는 분위기가 어제 중국 시장에서 연출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2015년 한 해 동안에 보면은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하락하기 전인 5월 달까지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 또 그 이후로 6, 7, 8월 달 지나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흐름들을 좀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역시, 떨어지질 않았다는 네. 거고요. 중국 증시 하락폭에 비해서는 2%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계속 좁은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가격 하락에 의한 가격 매력이 등장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은 어제 이러다가 1850선도 무너질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상승폭이 또 중국의 상승폭과는 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악영향은 주지 않았다. 외국인들이라던가 매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네네. 외국인들 매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금 12월 두 번째 거래일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2월 2일부터 매일같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 규모 오늘 약 한 1,900억 정도를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로 인해서 조금 커버리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매도는 계속해서 부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들만 샀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해외 악재들이 조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 중에 하나가 그 이란과 사우디의 싸움 비슷한 양상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결을 이 선언했고. 부분이 네. 이제 사실은 2015년도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 추가 하락입니다. 네. 이미 유가가 상당히 하락했고 그리고 그 생산 원가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사우디의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 격화는 오히려 유가를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유가가 오르는데요. 그렇죠.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는 이란이 이제 석유 시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거를 눌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유가를 굉장히 낮게 가지고 가는 거죠. 이란이 재정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가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면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석유에 의해서 재정 조달을 하는 국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2015년 벽두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가 하락이면 다 좋지 않느냐 저희도 인터뷰도 여러 번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유가 하락이 주는 또 충격파 같은 것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그런 얘기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계속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오후에 만나는 다양한 경제 뉴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오늘은 좀 다른 분 연결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저희가 새로운 또 경제 기자를 연결합니다. 뉴스원의 서송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뉴스를 준비하셨습니다. 2015년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분들이 무려 4,000명이네요. 은행권에서만. 아,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4년 은행권 희망퇴직자 숫자인 1,600여 명의 2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네네. 자동화 기기와 모바일 뱅킹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과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KB은행에서만 1,12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한국 SC제일은행에도 1,000명,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등에서도 300여 명 안팎 기부를 썼습니다. 예, 뭐 이제 면대면이 필요 없는 이런 은행들도 등장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은행에 불고 있는 감원 한파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된다고요? 네, ATM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영업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 말 은행들의 국내 점포 수는 1,698개였지만 지난해 2월 말에는 7,322개로 376개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은행권 감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0년 말 3,700만 명 수준이던 모바일 뱅킹 이용자 수는 지난해 9월 6천만 명을 돌파했고 시중 은행들도 모바일 전문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비대면 채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면서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에 임금 피크제 시행으로 고연령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뭐 회사에 남아있기보다는 특별 퇴직금으로 목돈을 챙겨서 회사를 떠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은행에 입사했다 이러면 뭐 가족들,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는데 이렇게 또 은행에는 찬바람 불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찬바람 불고 있는 와중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약간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발표됐죠.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고용노동부는 학기당 12학점 넘게 취득하는 학생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던 실업급여 업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12학점 넘게 들으면서도 실업급여, 12학점을 넘게 들으면서도 노동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 네,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노동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12학점 넘으면, 그러니까 전업 학생,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뭐, 일과 상관없는, 노동과 상관없는 전업 학생으로 봐서 안 줬는데, 이제 준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실업급여 대학생들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대상자는 실직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네. 수급 자격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열렸으니까요. 많은 분들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뭐 식탁 물가 오른다. 뭐 경제에서는 물가 떨어져서 큰일이다라고 하는데 식탁 물가는 올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소주값에 이어서 맥주값까지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 출고가가 병당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오르면서 국내 대다수 업체들이 소주 가격 인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 및 판매 비용 증가를 인상 원인으로 꼽았거든요. 네네. 맥주 제조 업체들도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원가가 오르고 또 부자재 가격 오르니 뭐 가격 올리겠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사실 오르지 않았거든요. 급여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맥주값이 그동안은 좀 안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맥주 제조 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당분간 가격 인상을 단행하진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올려야 된다 하지만 오르지는 않겠다. 예. 그 이유로는 맥주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렸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우스 맥주나 외산 맥주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량 맥주 소비를 유도하는 소맥 수요가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주류 소비자들은 술 소비량이 많은 회식이나 각종 모임에서 소맥을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통상적으로 소주는 소주 한 병당 맥주 두세 병을 조합하는데 소주 가격이 5,000원 시대인 만큼 맥주 가격까지 오르면은 소맥을 만드는데 한 2만 원 정도가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주종으로 술자리를 마무리하려는 소비 경향이 강화되고 맥주 소비가 줄지 않을까 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맥주는 그냥 먹기보다는 소맥, 통칭 소맥인데요.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먹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제조 단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맥주 회사가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네, 자. 스웨덴 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가 진공청소기 7만 대 부품을 리콜한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일렉트로룩스 코리아에 진공청소기의 부품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일렉트로룩스 진공청소기의 노즐 호수가 찢어진다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거든요. 네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노즐 호수 특정 부위가 작동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것으로 확인하고 일렉트로룩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일렉트로룩스는 2014년 6월부터 판매한 3개 제품의 구조적 결함을 인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는 제품 노즐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문제가 있는 제품들 발빠르게 리콜하는 기업들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저희 방금 증시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긴장, 뭐 외교 단절, 또 외교관들한테는 48시간 내에 떠나라. 굉장히 분위기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싸움 때문에 원유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 산유국이 원유 증산 경쟁을 벌이는 거 아니냐고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외교 단절은 물론 경제 교류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한쪽이 손들 때까지 경쟁적으로 산유량을 늘려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석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양국이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란이 국제 제재로 원유 시장 호황기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다. 또 사우디를 상대로 석유 전쟁을 벌일 역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석유 전쟁을 펼치자고 하더라도 이란이 원유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이란산 원유 경쟁력만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요컨대 싸워서 원유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악재가 생기면 서로에게도 손해이니 싸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라. 이런 내용으로도 들리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긴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청취자분들께 목소리 들려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의 서송희 기자와 경제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공채련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끝부분에는 생생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푸짐한 선물 함께하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입니다.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이나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의 경제 화두 저는 위기 얘기해 주셨는데요. 위기에 대한 생각도 좋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출시한 기본료 0원. 기본료가 제로입니다. 제로인 이것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번에 출시된 이것은 기본료가 없이도 매달 50분 무료 통화까지 가능하고요. 출시 첫날인 어제 하루 수천 명의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이것 대리점을 늘려달라. 노예 계약이 끝나면 나도 갈아타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망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가 MVNO, SK텔레콤 같은 기존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라는 말에서 힌트가 나올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일명 효자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우물정 0945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골라서 에이소 한 박스 그리고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년 특집으로 인터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6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우리가 강세다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또 그렇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ICT 산업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이 ICT 수출액 세계 3위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먹거리가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른 ICT 연구소 소장 겸 연세대 정보대학원 부원장이신데요. 김범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ICT 사람들이 그러면 정보통신기술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ICT와 IT 어떻게 다르죠? IT는 9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통신 기술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ICT는 정보통신 과거의 컴퓨터나 정보기기뿐만 아니라 휴대폰 또 모바일 기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 장비가 차지한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에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하는 것들이 ICT입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요즘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없으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이나 물건 구매, 뭐 택시 타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네. 워낙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된 것이 ICT다. 통신 기술과 함께 더불어 발전된 새로운 뭐 정보통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네. 기기라고 보통 하면 통신 기능이 들어가 있는 IT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최근에 ICT가 아니더라도 이 통신 기술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정보 격차 해소, 모두가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쓰도록 한다라는 명제를 오랫동안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ICT, 이 정보 격차 해소에 있어서는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정보 격차 1차적인 1세대 정보 격차라고 그러면 네. 주로 IT 기기가 많이 확산되어 있냐,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보 격차가 그런 면에서는 작은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섬이나 농촌 지역, 어촌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나쁜 거냐 그러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개선됐고요. 네네. 현재는 도시 내에서도 서울시나 큰 대도시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IT의 혜택을 적게 받는 부분들, 연령대에 따라서 또 ICT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드웨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격차 해소가 되었다. 하지만 또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좀 달라지겠죠. 또 네네.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나 어떤 특정 콘텐츠에 또 지나치게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도 뭐 이 어떤 분야들이 좀 함께 하셔서 연구를 하고 대처를 하시는 거죠? 네, 저희 보면 그 청소년이나 네. 일반인들 IT 과소비, 뭐 중독 이런 문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과거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룹이 한 15%에서 최근에 한 7%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스마트폰 관련된 과소비 위험에 노출된 군은 한 10%에서 14% 정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인터넷 중독되었던 분들이 스마트폰 중독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라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중독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런 중독된 분들을 아니면 과소비가 일어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또 장년층이나 노인들 분들이 I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것들이 IT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2016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 ICT를 좀 들여다보자 해서 지금 김범수 소장님 연결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현미경 돋보기로 좀 가까이서 봤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망원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ICT 수출액이 세계 3위다. 네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ICT 산업 우리나라 수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기존에 우리나라 IT 생산과 수출 세계 3위, 4위권입니다. 그래서 그 수량이나 질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네. 휴대폰, 뭐 디지털 TV, LCD 패널, 반도체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했고요. 그래서 또 소비적인 측면, 이용자 사용 측면에서 보면 통신 인프라라든지 통신 환경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콘텐츠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점은 이런 분야가 굉장히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고 글로벌 환경이 더 경쟁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핸드폰 제조와 판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화웨이가 국내 기술의 한 90%까지는 따라잡았는데 가격은 4분의 1.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강점인 이 ICT 산업 전반을 키울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지금 드는 시점이어서 또 교수님께 연결을 드렸는데요. 자, 뭐 모바일은 뜨고 있고 인터넷, PC, 개인 컴퓨터는 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주목을 받은 ICT 사업들 혹은 분야들 좀 꼽아주신다면요. 또 올해는 어떤 게 좀 뜰 것 같습니까? 2016년은요? 금년 보면 제조업에서 뭐 휴대폰, TV, 스마트 TV 등등이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또 네. 분석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에는 빅데이터 산업이 조금 더 성숙화된 금년까지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연구하는 측면이었다면 2015년까지는 그랬고요. 네. 2016년에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실질적인 인공지능 같은 보다 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또 내년에 보면 기존에 했던 맞춤형 정보 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산업 등이 또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방금 빅데이터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뭐 삼성그룹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됐고요. 네. 뭐 IoT는 요즘 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창문 닫고 뭐 냉장고 관리하고 네. 그런데 IoB도 뜬다고 해요. 인터넷 오브 브레인.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생각이 필요한 부분을 컴퓨터가 대신한다, 빅데이터가 대신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또는 지식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들이 그동안에 많이 진행됐고요. 네네.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쉽게 이런 것들을 일상화시키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빅데이터가 인류에 기여한 걸 보면 이론이나 이런 인공지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제 현장 자료가 이런 이론을 누르고 실질적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 모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네네.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oB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가 등장하는 게 2016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예. 자, 뭐 우리의 강점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ICT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도적이지만 또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도 2016년도 주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CT 산업에 대해서 우리만큼 이렇게 뭐 다 저돌적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뭐 넓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ICT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ICT 산업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보면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나 알리바바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여러 가지 언론사를 다 인수해버리고요. 합병을 했고요. 네네. 또 IT 기업들이 핀테크 산업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금융 쪽에 많이 뛰어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핀테크도 2015년에 정말 핫했습니다. 예. 네네. 이런 것들 보면 과거의 IT 기업들, ICT 산업들이 ICT 제조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연관 산업들을 확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앞으로 계속 기업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개인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네. 개인들의 권리나 주장 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인화된. 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1위 업체가 모든 것들을 거의 독식하고 2위, 3위 업체가 설 자리가 없었는데 네. 최근 동향을 보면 2, 3위 업체가 전문 시장을 겨냥을 해서 하는 경우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도 계속 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이게 ICT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할 텐데요. 네. 자, 이 바른 ICT 연구소에서도 이제 다루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이 ICT 관련된 경제 또는 이 ICT 관련된 시장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생태계여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작게 지금 시작하는 신생 기업들이 일어서고 팔리고 이렇게 교류돼야 되는데 뭐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처럼 대기업 뭐 혹은 선두기업 위주로만 가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ICT도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네. ICT가 더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정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특히나 ICT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혹은 개인 창업의 신생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좀 보호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네요. 보호하는 직접적인 보호라기보다는 네. 그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업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자원이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형태의 산업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고용 창출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 뭐 주로 이제 핀테크 얘기도 했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경제 관련된 질문 하나만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O2O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택시를 부르거나 네. 음식을 시켜 먹거나 네네. 또 뭐 역으로 내가 어느 공간에 가면 내 스마트폰으로 어떤 특정 정보가 연결되거나 이게 지금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뭐 네네. 수가 적고 또 10대도 또 특정 앱으로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시는데 네.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런 O2O라든지 이런 활성화는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주로 3, 40대 편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개인이 참여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들이 최근 2, 3년 동안 많이 활성화되어 왔는데 네. 금년 하반기에 보면 오히려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침체되어 가는 네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나 내후년은 그런 침체가 중에서 좀 성장성이 있는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해주고 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들 위주로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우버나 다른 서비스들이 미디어나 홍보성으로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만 높이고 인식되는 쪽으로 됐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 약진하는 네. 그런 기회가 올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그런데 나설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ICT 기업들이 또 O2O 사업들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만나본 연사였습니다. 김범수 바른 ICT 연구소장, 연세대 정보대학원 부원장이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경제 화두 매일 하나씩 던지고 있는데 8106 휴대전화 뒷자리 쓰시는 분,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한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이겨냅니다. 이런 사연도 주셨고요. 또 8315 쓰시는 분, 우체국 제로 요금제 저도 약정후 갈아타렵니다. 당첨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선물 드릴 겁니다. 문자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경제 도미노.
저 멀리 강 건너 불처럼 일어난 일 같지만 결국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내 먹거리이기도 하고요. 이 경제의 흐름과 핵심 짚어서 삶을 위한 경제의 생존 지도도 한번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도미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풀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촌대 경제 프로그램 하기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국의 블랙 먼데이, 미국 증시까지 세계 경제가 온통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지 올해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 새해 초부터 좀 국민들한테 좀 즐거운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이제 좀 그 구조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경제를 대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볼 때 내수하고 이제 수출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내수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미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대개 그동안에 이제 부채에 의해 가지고 주로 이제 성장을 주로 이제 해왔던 것이 네.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지난해 2분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이 41.4%였었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가처분 소득이 한 100만 원이라고 할 때 한 41만 원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썼다는 말입니다. 이자로만 나간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쓸 소비 여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내수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계 무역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뭐 IMF라든가 세계은행, WTO 같은 데서 이미 이제 그러니까는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제조업의 이제 그러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이 특히 중국 제조업 생산이 이제 자급화가 진전되어지면서 국제 이제 분업이 이제 축소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중간 이제 부품들을 수입하다가 이제 그걸 조립해가지고 수출하고 했어가지고 그것이 무역에 많이 잡히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런 생산 기지 부분들이 이제 역할이 그러니까 했는데. 자급화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축소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보호주의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2009년 대비해서 한 2.5배 규모 정도로 이제 보호주의 조치들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 각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출은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수입은 줄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교역 증가율이 무역 증가율이 이제 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6대 주력 업종들을 대개 보게 되면은 많이들 가겠지만 조선업, 철강, 제철업, 네. 휴대폰, 석유화학산업 이런 건 거의 중국한테 지금 추격당한 지금 이렇게 상황이고요.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정도가 좀 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경쟁이 격심해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올해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올해 경제, 세계 경제와 발맞춰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원인은 구조적으로 변하지 못한 모습에서 조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구조에서 비롯된 수치입니다. 올해 기재부는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고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에서는 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별거 아닌 것까지만 굉장히 큰데 최악에는 2%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실감 경제들 이렇게 다른 것, 이 수치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먼저 정부가 이제 3.1%를 제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사실 전망치라기보다는 목표치로 이해하는 것이 즉 뭐냐면 일종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 될 것이 아니다. 될 예. 것이라가 아니라 되면 좋겠다. 예, 정부가 이제 사실 뭐 2%대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네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요. 네. 그래서 정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거 3.1%를 만들겠다. 이런 그러니까 뭐 하나의 목표치로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 성장률에 대한 차이는 정부의 목표치의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아까 원인들도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는 이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이미 저성장 저물가 낮을 저자가 점령을 했는데요. 경기 둔화 어떻게 보십니까? 더 극심화되고 낮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이게 구조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네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네. 상식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저는 이미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이제 진입할 수밖에 없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이제 2%대 후반, 대개 이제 2.6 내지 한 2.7%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성장률에서도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0%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성장이 되게 되면은 가계 같은 경우는 한 2 내지 3%에서는 가계는 소득이 거의 증가가 없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다수 그러니까 80 내지 90%의 서민들이 볼 때는 고용 불안정도 심화되어지고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구조이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징조들입니다. 네. 경기 둔화 여파로 가장 힘들게 될 경제 주체, 사실상 봉급 생활자고 이제 내수도 역시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 없으면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요. 일단 경제 위협, 불안 요인들 하나씩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경제 물론 수출 성장 주도형 산업으로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문제는 미국 금리라든지 미국 경제 영향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 위협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미국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금리를 저는 이제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그 인상했을 때요. 네. 월가에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연준이 이제 약속 이행을 위해 가지고 지금은요 연준이 지난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약속 이행을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강요받았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측면이 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 중에서 가장 지금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네. 생각만큼 건강하지가 못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 미국 경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실업률 같은 경우 수치를 보게 되면 거의 완전 실업률 완전 고용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업률만 보게 되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네네. 근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용을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듯이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고용 지표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고용률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지표들인데 네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3 내지 4% 포인트 이제 하락했어요. 오히려 지금도 더 낮아졌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증가한 일자리들도 대개 보게 되면 질 낮은 일자리들이 되게 대부분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금 증가율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 시장도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은 많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금융위기 때 폭락했던 것이요. 네. 근데 주택 소유율을 보게 되면은 4 내지 5% 포인트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연준이 주택시장 부양을 해서 투입한 자금들이 투기성 자금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량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사모펀드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임대료는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일반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투자도 보게 되면 GDP 대비 투자 비중도 역사적인 평균선보다 한 2% 정도 좀 낮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달러로 양적 완화가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 10월 말에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시점에서 수출이 후퇴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하다 보니까는 강달러가 더 이제 그러니까 심화되면서 미국의 수출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의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미국도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제조업 PMI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연속 2개월 계속해서 기준선보들을 하회하고 있을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는 올해 한 4회 정도, 3 내지 한 5회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2회 이상 인상도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구심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뭐 이렇게 쉽게 올리지 못하는 현실 경제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봐주셨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 좀 중요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그래서 대책을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 방향 저희가 여러 번 봤지만 과감한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새로 맡게 될 유일호 경제팀 역시도 뭐 위급한 상황 없다. 추경 편성 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좀 약간 안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정책이 얼마나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냐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이고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면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 결과는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의 지금 최대 문제는 뭐냐면은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면은 탈제조업화, 우리가 탈산업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 등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은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네. 아니면 기업의 수익 제고를 위해서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 고용 불안정이나 가계 소득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내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 등으로 기업체들이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 한다거나 아니면 미래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기업의 체질 강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에 이제 연명을 하면서 시간 벌기로 지금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과 개인을 놓고 봤을 때 기업은 오히려 더 지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의 방향 자체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고요.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 도미노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휴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자 발표해드릴게요. 5309님,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료 너무 비쌉니다. 알뜰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정답 바로 알뜰폰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계속 선물 있으니까 참여해주십시오. 8106님, 위기는 곧 기회다. 준비를 한 사람은 역경을 이겨낸다. 이 위기에 대한 화두 단문 주셨는데요. 역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까지였습니다. 이 경제가 내 주머니에는 따뜻한 온기가 되도록 내일도 열심히 여러분께 경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